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 후 겪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인 영훈 씨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단단해진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성장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자리였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밝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딘가 조금 위축된 모습이 보였달까요? 첫 만남에서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은영 씨, 참 단단해 보이네요. 혼자서도 뭐든 다 잘할 것 같고요. 단단하다뇨.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저 환경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살아온 것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모든 걸 다 정해줘서 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좋은 엄마를 두셨네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제게는 어릴 때부터 늘 곁에서 의지할 엄마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저는 남편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시간이 지나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과거를 하나씩 공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카페에 앉아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물었죠. 은영 씨는 어린 시절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빠랑은 뭐든 솔직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서로 아껴주는 게 느껴져서 더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부러워요. 그 순간 남편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좀 다르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걸 통제하셨어요. 식사 메뉴부터 내 진로까지도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 그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셨을 테니 좋은 점도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었기에 남편의 말이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대답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어머니의 의견에 강하게 반박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도 갑자기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어머니의 뜻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말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죠. 영훈 씨, 어머니와 많이 가까우신가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머니 말씀이 곧 집안의 법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어렴풋이 느꼈어요. 남편이 어머니의 강한 통제 속에서 자란 흔적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남편이 조금 부럽기까지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애정과 관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를 저로서는 신기하고 궁금한 감정이기만 했어요. 영훈 씨, 그런 게 어딘가 좋을 때도 있지 않나요? 가족이 서로 끈끈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은영 씨네가 부러워요. 어머니 없이도
아버지와 그렇게 애틋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어머니가 늘 계셨는데도 우리 가족은 정말 서로를 아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묘하게 속이 비어있는 듯한 미소를 짓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때 그 미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은 배부른 투정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내면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를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 깨닫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종종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그저 그의 배려심이 크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 씀씀이에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건강한 연애를 하며 행복한 날을 보낸 지 2년 만에 저희는 드디어 서로가 함께하는 미래까지 꿈꾸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아빠께서도 워낙 남편을 좋게 봤던 터라 별다른 잡음 없이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 남편과 저는 모든 게 설레고 행복했어요. 함께 걸어 들어갈 웨딩홀부터 웨딩 촬영과 신혼집을 알아보는 것까지 무엇 하나 저희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으니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가족끼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며 서로 교류하는 걸 권했거든요. 남편은 저희 집에, 저는 시댁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찾아뵙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했었죠. 그런데 그게 발단이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을 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은영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다소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러냈어요. 웨딩 관련 이야기인가 싶어 따라갔지만 곧 불편한 주제를 꺼내셨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 결혼은 단순히 둘만의 일이 아니야.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란다. 그런데 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잖니. 내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동안 한 번도 제게 듣기 안 좋은 말이나 싫은 내색한 적 없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 사이가 안 좋게 지내고 있었다면 받아쳤겠지만 그때까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티를 워낙 안 내셨던 분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부족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록 엄마 없이 자랐어도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질 만큼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영훈 씨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니까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나셨지만 분위기는 한없이 싸늘했어요.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영훈 씨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제 어린 시절이 이토록 큰 벽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내내 유독 싸늘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남아서였는지 어머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신 사이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죠. 은영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지 못한 채 그냥 속상한 마음만 꺼내놓았어요. 나 정말 괜찮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어머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 과거 때문에.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리고 엄마도 언젠가 널 이해해 주실 거야. 남편의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잠시 방으로 들어간 틈에 상황을 대충 눈치챈 듯 했어요. 다 원참. 그렇게 걱정했는데 결국 무슨 일인지 알겠구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셨어요. 은영아, 상처받았겠지. 하지만 영훈이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고 걱정이 많아. 네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너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님, 저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은영아. 네가 우리 영훈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나도 느껴져. 넌 충분히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넌 우리 가족이야. 잊지 마라.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죠. 남편과 시아버지의 위로 덕분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이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작은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의 응원이 있었기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작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이런 행복이 오래가기를 바랐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지지 덕분에 겨우 넘어설 수 있었어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평화로운 생활에 집중하면서 시어머니와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에게 의지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의 진단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치료를 시작하려면 큰 비용이 필요했고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여보, 어떡하지? 아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남편에게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저희 상황을 듣자마자 병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은영이는 내 며느리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지 않니?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치료는
그 지원 덕분에 시작될 수 있었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혜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족끼리는 당연히 돕고 살아야지. 하지만 제 아버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얼마 후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조금 더 함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었고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이 쌓였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을 찾아가려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 이번엔 시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귀갓길에 눈이 꽝꽝 얼린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으셨던 거예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셨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혼란 속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저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이게 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야.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집이 망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죠. 남편이 급히 나서서 저를 변호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이랑 일이 무슨 상관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감싸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외면하며 자신의 감정만 쏟아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사고 이후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간병의 대부분을 저에게 떠넘기며 더 많은 불만을 드러내셨죠.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도저히 그 모든 걸 감당할 힘이 없다. 저는 마음속 깊이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도와줬던 은혜를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상처가 됐지만 시아버지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을 때 모든 서운함이 잊혀졌어요. 은영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모습까지 너한테 맡기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 시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간병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집안일과 병원 동행, 시아버지의 재활치료까지 도맡으면서 제 시간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불만은 계속됐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강한 권위 앞에서 자신 있게 나서지 못했어요. 처음 몇 번이나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해줬지. 매번 그러니 남편이 이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아버님을 돕는 건 당연하지만 어머님께서 자꾸 날 탓하시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알아, 은영아. 엄마가 당신에게 너무하는 거.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엄마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이 서운함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운함은
이후 더 큰 시련을 겪으면서 저희가 부부 사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 시련은 너무나도 크고 절망적이라 정말 제 인생을 단번에 바꿔놓을 만큼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말했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날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답답하네. 은영아, 나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갔다 오마. 저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말렸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요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다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너도 늘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지칠 거 아니냐?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은영아,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모르겠니?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네가 하는 고생을 보는 게 너무 미안하다. 잠깐 다녀오는 것쯤은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어딘가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버님, 제발 천천히 다니세요. 전화기도 꼭 들고 가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셔야 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올게.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불길해 보였어요. 가슴 한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지만 설마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 불길한 예감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죠. 은영씨, 시아버님이 사고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편의점을 하던 부부의 여사장님이었어요. 같이 병원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신 거였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스스로 원망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어요.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정말이지 뇌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제게 남긴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네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그 말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시아버지 간병도 병원 동행도 모두 제가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거 못해. 네가 젊으니까 알아서 해. 그래요. 저는 그 말도 참고 받아들였어요.
아버님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은영아,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다 안다. 힘들어도 너무 상처받지 마라. 네가 없었으면 나도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셔도 꾹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모든 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다 떠넘기고 나물러라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제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으면 아버지가 나가지 않았을 거야. 네가 며느리라면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제가 정말 말리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날 아버님을 몇 번이고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괜찮다며 혼자 나가셨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제가 한 노력은 모두 다 무시당한 채 이제 와서 모든 잘못이 제 책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아버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얼마나 아버님을 걱정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을 꺼내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최선? 그게 네 최선이라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데? 네가 그렇게 대충 하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대충 했다고요? 제가 대충 했다면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제가 병원 동행하고 간병하고 밥 챙기고 다 제가 했잖아요. 어머님은 그동안 뭘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해? 네가 며느리잖아. 그건 네 일이잖아.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라서요? 그래서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언제부터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 됐는데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신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챙기신 적 있으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어머님은 아셨나요? 남편이 급히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은영이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영훈아, 넌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네가 이 여자를 감싸고 있니? 네가 장남이면 이런 일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말은 점점 더 흐려졌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답답함과 분노가 쌓여갔어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해? 나 겨우 이런 취급 받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당신은 또 왜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저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 성격을 내가 어떻게 바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래, 너는 늘 그랬지.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네가 제대로 나서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이런 상황을 참으면서도 너를 믿어온 게 바보였네.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거야. 네 팔자가 우리 집까지 망쳤다고?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도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한테만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우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어떻게 하냐고?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우리 집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였어.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며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집안에서 나는 항상 이런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 남편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대체 난 뭘 위해 여기까지 참아왔던 걸까? 난 그냥 시아버님께 진심을 다해서 잘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 생각은 제 마음에 큰 균열을 만들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꾹 참고 견뎌왔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는 변호사의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아, 그야 집안 재산 분배 때문 아니겠니? 넌 신경 쓸 거 없다. 하지만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모든 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변호사가 차분히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고 김성호님께서는 본인의 전 재산을 며느리인 조은영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재산을 저 여자한테 준다고? 조작된 게 분명해.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고 유언장의 일부를 낭독했죠. 은영이는 내가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유일한 가족이다. 내 모든 것을 나를 살아가게 해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 말이 갈등을 더 키울 게 뻔히 보였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우리 집에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 년한테 모든 걸 준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남편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당황한 듯 물었어요. 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죠. 엄마,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해봤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아들인 나도 아닌 은영이한테 의지하셨겠어. 그동안 아버지가 힘드셨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난 뭐 했을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어요. 엄마, 은영이는 아버지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다 지켜봤잖아. 그런데 엄마는 늘 그걸 무시하고 은영이한테 모든 걸 떠넘겼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은영이를 비난할 자격은 없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더 큰 목소리로 반발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처년을 감싸겠다는 거야? 네가 장남이면 이 집안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러나 남편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키라고? 엄마는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정말 알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불행한 사고였지 은영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뜻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 그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은영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제대로 내 편이 돼주지 못했던 것 같아. 아버지 뜻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어. 아버지가 너한테 의지하셨던 이유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잠시 옛날에 사이좋던 저희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편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재산이 나한테 상속됐으니 지금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정말 내가 힘들 때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동안 반복됐던 남편의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떠올랐고 그가 지금 보이는 변화조차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갑고 단호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말 남편이 이제는 바뀐 걸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잠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강해진 척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건 말도 안 돼. 저 유언장이 조작됐다는 걸 법원에서 밝힐 거야. 절대 인정 못해. 시어머니는 그 길로 변호사를 고용하며 전쟁을 선포한 듯 행동했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영아,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이렇게 법원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의 노력은 시어머니 앞에서 번번이 무산됐어요. 설득? 내가 왜 설득을 당해야 하니? 너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다 은영이 탓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니? 엄마, 제발 좀 현실을 받아들여. 이건 아버지의 뜻이었어. 법적 분쟁을 한다고 해도 엄마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럼 내가 그냥 당하라는 거야? 네가 나서서 뭔가 해야지. 남편은 다시 한번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 못하겠어? 은영이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몰라. 그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다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제 과거를 들춰내고 심지어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했다고 주장했죠. 저 여자는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 가정이라는 게 뭔지 몰라.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리가 없었겠지. 그 말을 듣는 건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앞장서서 저를 방어해 주었죠. 엄마, 그만해. 엄마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아버지가 은영이를 신뢰하셨던 건 변하지 않아.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소송 과정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방치하고 심지어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거예요.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간병 책임을 완전히 회피했던 사례들을 조사해냈고 병원 기록에서도 시아버지가 병원 측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나를 돌보는 걸 거부합니다.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여기에서 나가버렸을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권유를 거절한 이유도 밝혀졌죠. 남편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핸드폰에서 찾아낸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재판에 큰 파장이 일었거든요. 녹음 파일 속에서 시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더 이상 은영이한테 미안해서 못 살겠어. 그 아이도 힘든 시간 쪼개가며 다 해주고 있는데 나한테 간병인을 고용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죠. 그게 무슨 돈 낭비야?
병원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왜 우리가 돈을 써야 해? 그리고 은영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더만. 은영이도 자기 삶이 있는 앤데 얼마나 더 혼자 감당을 하게 할 거야? 나도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다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고용하든가. 멀쩡한 무료 간병인을 놔두고 왜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래? 난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녹음 속 대화가 끝난 후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변호사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 파일은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어머니와 나눈 대화 중 일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남편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며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과 병원 기록은 시어머니가 간병과 책임을 회피했다는 증거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질타했죠. 피고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고 고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결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고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었죠. 그동안 어머님의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가득했던 시댁은 순식간에 적막한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남편을 붙잡고 소리쳤죠. 영훈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니? 네 아버지가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젠 나까지 내몰겠다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불행한 사고였지만 엄마가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드러났잖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남긴 뜻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시어머니는 결국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작은 원룸으로 쫓기듯 이사를 갔습니다. 한때 시아버지와 함께 넓은 집에서 권위적으로 살던 시어머니는 이제 조용히 혼자 사는 처지가 되었죠. 어머님은 처음엔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가 다 계획적으로 나를 몰아낸 거야. 아들까지 내 편을 안 들어주더라니까? 하지만 주변인들은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님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간호사들이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분께서 늘 힘들어하셨지만 부인께서는 병문안도 자주 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그리 외로워하시는데도 어쩜 그렇게 냉혈한이시던지. 간병은커녕 며느리만 믿고 모든 걸 떠넘기셨어요. 그 소식이 돌면서 어머님은 이웃들에게도 완전히 외면받았어요. 한때 잘난 집안의 안주인으로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던 어머님께선 이젠 동네에서조차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지금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가곤 하지만 저와 직접적인 연락은 여전히 없는 상태예요. 남편 말로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성과는 별개로 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의 몰락은
단순히 재산이나 지위의 상실이 아니었어요. 믿었던 가족에게조차 외면받고 과거의 행동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돌봐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어머님의 삶은 후회와 고독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언젠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어느 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가 왜 당신한테 그렇게 의지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정말 약속할게.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점점 믿음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여보, 나도 이제 당신이 정말 변했다고 믿어보고 싶어.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함께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았고 저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제 곁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 과거는 흘려보내고 너와 나, 우리 둘만의 미래를 만들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번엔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뒤로하고 다시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때로는 시험대 같지만 서로의 진심과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기까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덕분에 지금은 남편과 함께 더 단단해진 관계로 행복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30세 미혼녀예요. 여기 사연살롱 사연들 중 결혼해서 지지고 볶는 이야기들 보면 좀 안타깝고 심란하긴 하지만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답니다. 전 30 전에 결혼해서 아기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던 지방 교대에 수석으로 합격할 만큼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왔고 20살 때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도 통과할 만큼 외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괜찮은 남자가 없는 걸까요? 제가 욕심이 많고 남자 보는 기준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전 돼지 농장의 1군방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내며 숙식을 해결할 만큼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어봤기에 남자 조건 안 따져요. 저도 월급이 많진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니 남자 쪽 집안에 돈을 바라지도 않고요. 다만 결혼할 남자와 그쪽 집안의 인성은 봐요. 결혼하면 미우나 고우나 한 집에서 얼굴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데 성격 안 좋은 사람과 살면 집이 지옥으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근데 괜찮은 인성 갖춘 남자와 시댁을 찾기가 참 어렵네요. 지금까지 2번의 연애를 했는데 한 번은 남자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파토났고요. 2번째는 예비시모의 환장할 정체 때문에 2손 2발 다 들고 결혼 진행을 스탑해버렸네요.
아휴,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세월이 다 합쳐 한 5년가량이었어요. 25살부터 올해 30살이 되기까지 그지 같은 남자들 상대하느라 허송세월을 보냈네요. 내 꽃다운 20대가 쓸데없는 사람들로 인해 다 가버렸다니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는 재혼하셔서 현재 새아빠와 지내고 계세요. 전 더도 말고 딱 우리 새아빠 같은 인품의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제 성까지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정도로 참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20대에 정말 고난의 세월을 겪으셨는데 딸인 저도 엄마의 팔자를 닮았나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인 저에게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을 참 많이 하거든요. 사연살롱에 제 사연을 올리다 보니 이제 저도 우리 학생들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친근한 사람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네요. 제게 친근한 사람이란 바로 사연살롱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제잘제잘 고자질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놔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지 훈수를 더 주세요. 그럼 앞으로 남편감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엄마가 속도 위반으로 절 임신하게 되어 제 친아버지와 혼인신고하고 살게 된 이야기도 참 환장할 스토리예요. 저희 엄마 아빠는 비주얼로만 따지면 정말 환상의 커플이었어요. 둘 다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 집안의 장남, 장녀로 태어나 시골 마을에서 고생만 하다가 만났죠. 하긴 아빠는 그 고생조차도 안 했다고 해요. 책임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눈이 맞아 엄마가 20살의 나이로 임신하게 되어 본인도 너무 두려운 마음에 아빠에게 애가 졌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글쎄, 돌아오는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근데 어쩌라고 였대요. 알고 보니 아빠는 당시 7, 8명의 여자를 돌아가며 만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인 엄마가 임신을 한 걸 재수 없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본인은 책임지기 싫었을 테니까요. 엄마는 아직도 이 부분이 너무 억울했는지 몇 번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참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 여자한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지. 네 아빠 잘생긴 얼굴만 보고 만난 내가 바보 천치였지 뭐냐. 그래서 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떡하니 버티고 있던 계모가 내 엉덩이를 걷어차며 내쫓지 뭐니. 엄마 친정이 너무 가난했는데 그나마 계모의 재력으로 버티고 있었거든. 그러니 우리 친정아버지도 딸내미인 날 다시 받아주지 못했던 거지. 에휴, 돈이 웬수다.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엄마는 아빠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됐다고 해요. 어찌됐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난상 끝에 딸아이인 제가 태어나는데 역시나 아빠는 딱히 쳐다도 보지 않았고 맨날 밖으로만 돌았다고 하네요. 엄마는 어떻게든 절 먹여 살리기 위해 절 낳고는 일주일 만에 일을 해야 했고요. 전 한동안 동네 할머니 손에 맡겨져 컸죠. 제가 7, 8살 때쯤 삶의 고단함에 완전히 지쳐버린 엄마가 절 데리고 동네 용하다는 박수무당집에 갔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점이라도 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어보고 싶었을까요? 점집에 온통 빨간색 인테리어와 웬 남자 무당이 화당을 떡칠했던 게 무섭게 느껴져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남자 무당은 엄마를 째려보며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에휴, 한숨만 나오는구만. 얼굴 반반한 아줌마가 어째 이런 남자를 골랐어? 네가 고른 남편이니 고생하는 거 억울해하지 마. 평생 네가 먹여야 할 팔자야. 그동안의 고생도 억울해 죽겠는데 앞으로도 엄마 혼자 벌어야 한다니. 너무 서글픈 맘에 엄마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무당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안 그래도 지금까지 저 혼자 온갖 고생 다 하며 딸내미 키워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남편 제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서 착실히 돈 벌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 네 남편은 일하는 즉시 무당은 좀 뜸을 들이더군요. 다급한 맘에 엄마가 다시금 물어봤죠. 일하는 즉시 뭐요? 돈을 많이 벌게 되나요? 아니, 죽어. 돈 벌러 나가는 즉시 죽는 팔자야. 그러니 남편이 살길 원하면 돈 버는 건 기대도 하지 마. 아빠가 일하면 죽는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서 우리 모녀는 벙찐 채로 있었죠. 그러자 무당이 이번엔 절 째려보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리고 너, 꼬마 손님. 넌 30 넘어 시집가도록 해라. 그전엔 다 꽝이야, 꽝. 없는 형편에 큰돈을 복비로 갖다 바치고 온갖 부정적인 말만 듣고는 엄마와 함께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왔어요. 그 후로 엄마는 더 기운이 빠진 듯 힘이 없으셨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일은 해야겠고 몸무게까지 쭉쭉 빠지니 종합검진을 받아봤죠. 그리고는 병원으로부터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암에 걸리면 다 죽는 걸로만 알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집에 기어들어와 자빠져 자려는 아빠에게 엄마가 말했죠. 나 위암이래. 이제 좀 집에 들러붙어 있어. 나 암 치료해야 해서 당분간은 일 못해. 늘 얼굴에 철판을 깔은 듯 뻔뻔하게 돈을 뺏어가기만 하던 아빠도 이번엔 놀란 것 같더군요. 뭐? 세미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암이라니? 갑자기 웬? 알았어. 내가 일자리 알아볼게. 당신은 병원에서 치료받아. 당신 죽으면 안 돼. 아빠는 그날 이후로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저와 엄마도 아빠의 새로운 모습에 적응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엄마가 암으로 진짜 죽어버릴까봐 아빠는 늘 신경 쓰면서 우리 모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살면서 처음 보는 아빠의 다정다감한 모습이었죠. 세미야, 세미 엄마, 이리 와봐. 나 일자리 구했어. 내일부터 당장 나가서 일하기로 했어. 최 석장인데 아는 동네 형도 여기서 일하면서 돈 꽤 모았다네. 그동안 내가 고생시켜서 당신이 암까지 걸렸으니 이젠 내가 정신 차리고 일해서 돈 벌게. 당신은 치료 잘하고 얼른 나와서 쌤이 돌봐줘. 알았지?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는 아빠의 미안하단 말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한 게 떠올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아빠는 채석장으로 일하러 나갔어요. 그게 아빠 인생의 첫 출근이었을 거예요. 평생을 한량으로 살며 돈 한 번 벌어보지 않고 엄마가 모아놓은 돈을 뺏어가기 바빴는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쌤이야. 아빠가 월급 받으면 통닭 한 마리 사올게. 돈 벌러 나가는 아빠의 기세등등한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그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후 2시쯤 따르릉 하고 크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소름 끼쳤어요. 김부철 씨 가족 되십니까? 여기 채석장인데 1톤짜리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김부철 씨가 크게 다쳤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너무 놀란 엄마는 예약돼 있던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절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마주한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더랬죠. 의사 선생님은 아직 미성년자인 저에겐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더군요. 아마 아이가 보면 충격받을 수 있으니 어머니만 오셔서 확인해 주시죠. 큰 돌에 깔렸으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여보, 쌤이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암에 걸려 당신 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다 내 탓이라고. 돈 안 벌어도 좋으니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요. 미안해요, 여보. 그렇게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아빠가 정신 차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면서 이제야 우리 가족 온전히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우리 모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슬펐지만 전 일단 엄마가 항암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금 건강해지는 게 시급했어요. 만일 엄마까지 잃게 된다면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질 일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엄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조금씩 보조를 받아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비 할도는 모자라서 단칸방 전세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야금야금 생활할 수 있었죠. 엄마는 다행히 위암 초기였기에 완치될 수 있었어요. 그때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가 갖고 있던 모든 현금이 다 떨어져서 다시금 돈을 벌어야 했죠. 집 월세조차 몇 달째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였거든요. 엄마는 아름아름으로 한 돼지 농장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쌤이야, 우리 집만 간단히 가지고 여기 돼지 농장 일꾼방에서 같이 지내자꾸나. 사장님께서 좋은 분이라 우리 딸도 함께 지내도 된대.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던 우리 모녀는 돼지 농장이든 똥수간 옆이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에 쾌재를 불렀어요. 그렇게 찾아간 돼지 농장의 주인은 젊은 분이었는데 산만한 덩치에 인상이 험악하여 처음엔 좀 무섭더군요. 그래, 네가 쌤이냐? 쌤이 너도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됐으니 여기서 엄마랑 같이 일하면 일당 쳐줄게. 어떠냐?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 너무 기뻤어요. 단숨에 일하겠다고 대답했죠. 네, 사장님. 저까지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 한 번씩씩 하구나. 학생의 임무는 공부다. 쌤이 네가 앞으로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면 이 아저씨가 일당 줄게. 알았지? 저와 엄마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하루 3시간씩 공부하면 돈을 주겠다니 좀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뭐 일단 알겠다고 했죠. 그때까진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돈을 준다니 저절로 열공하게 되더군요. 초등학생이 하루 3시간을 진득하게 공부하기 어려운 법인데 놀고 싶고 쉬고 싶어서 엉덩이가 들썩거려도 꾹 참고 열심히 공부했죠. 돼지 농장 사장님은 진짜로 엄마와 똑같은 일당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백묵을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자, 쌤이야. 저기 칠판 보이지?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워왔는지 아저씨한테 쭉 설명해봐. 전 사장님 말씀대로 칠판에 줄줄이 적어가며 설명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예습 복습을 하니 똘똘이처럼 머릿속에서 배운 것이 주르륵 나오더군요. 공부도 못하던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던 제가 학교에서도 우등생이 되어버린 거 있죠. 참으로 신기했어요. 엄마도 참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지방에 있던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돼지농장 사장님께서 제 수석 입학을 축하해 주신다며 통닭 파티를 제안하셨죠. 엄마와 저 사장님,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통닭을 뜯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잠시 후 조금 긴장한 듯한 사장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군요. 순영 씨, 쌤이도 있는 데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가 좀 놀랍더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아, 네, 사장님 말씀하세요. 사장님께서 저희 모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 자다가도 눈물이 날 만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업무를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돼지 농장에서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말씀 안 하세요. 저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순영 씨 처음 농장에서 뵌 순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쌤이도 제 딸처럼 귀엽고 예쁘고요. 저 아직 장가 한 번 못 간 노총각인 거 아시죠? 아버지께 돼지 농장 물려받고 평생을 이곳에서 일만 해왔는데 저도 가정을 좀 꾸리고 싶네요. 쌤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엄마와 전 닭다리를 열심히 뜯다가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엄마의 눈치를 보니 눈물만 주르륵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제가 나섰죠. 사장님, 아니 아빠, 저희 아빠가 돼주신다고요? 야호, 우리가 가족이 된다. 엄마, 빨리 예스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저야 좋죠. 이렇게 인자한 사장님과 가족이 된다니 저야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 든든하네요. 좋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나이 30대 중반이었으니 아직 젊은 나이였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으니 40대 노총각이었던 돼지농장 사장님도 그 미모에 반했나 봐요. 그렇게 우리 셋이 가족이 되었죠. 저도 새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잘 따랐기에 김쌤이었던 저의 이름을 새아빠 성을 따라 박씨로 개명했어요. 엄마와 새아빠의 금슬이 좋았는지 엄마는 바로 임신하셨고 늦둥이 남동생까지 생겼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던 때였어요. 전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교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에 새아빠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해 주었죠. 만세! 박쌤이 만세! 이 아빠가 우리 쌤이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구나. 너무 고맙다 우리 딸. 여보, 당신도 아들 챙기느라 고3 딸 챙기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우리 쌤이가 머지않아 선생님이 되겠구나. 우리 딸은 진짜 자상하고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저 아빠 때문에 교대 가고 싶어 했던 거 아세요? 아빠가 예전 나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칠판에 오늘 배운 거 설명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강의하다 보니 저절로 복습도 되고 가르치는 것도 재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꿈을 가졌어요. 아빠, 감사해요. 이참에 우리 딸내미 대학 가거든 경험 삼아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아마 진 될 거다 진. 아빠의 갑작스런 미스 코리아 발언에 가족들 모두 하하하고 넘겼지만 말 잘 듣는 딸내미인 저는 진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예쁘다는 말을 간혹 들어서 전 진짜로 제가 아주 예쁜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인 대회에 나가보니 세상 미인들은 다 모아놓은 형국이더군요.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임한 결과 지역 대회에선 통과됐지만 전국 대회에선 떨어지고 말았죠. 참으로 재미났던 경험이었어요. 대학생활도 정말 재미있게 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호프집에 가서 마른 안주 하나 시켜놓고 수다 떠는 것도 재밌더군요. 물론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통금 시간을 잊지 않고 지켜서 귀가해야 했죠. 밤 10시였던 귀가 시간은 제가 그 지역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받은 후에도 동일했어요. 완전히 직장인이 되어 가끔 귀가 시간 10시를 조금 넘길 때면 아빠가 엄마의 잔소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곤 했죠. 정말 든든한 아빠였어요. 하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자 동료 선생님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조용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남자 2명이 와서 우리에게 합석을 제안하더군요. 그럴 분위기는 아니어서 정중히 거절했죠. 죄송한데 지금은 좀 그러네요.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감지한 남자들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유독 한 남자의 시선이 계속 저에게 향하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까지 졸졸 쫓아오기도 하면서 말이죠. 방해하지 않으려고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락처 여쭤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지금 연락처 주시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고 집에 갈게요. 오늘은 늦었으니 연락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 의사예요. 심장외과 전문의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꼭 연락처와 성함 알 수 있을까요? 잘생긴 얼굴에 큰 키, 아주 정중한 매너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약한 편인데 심장 관련 의사라고 하니 솔깃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날은 늦었다고 정말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우린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사귀게 되었어요. 대학 때도 그렇고 가끔 대시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교대에 왔으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식 발령받고 난 후에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며 예쁜 20대 초중반 시절을 날려버렸는지 지금에 와서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저의 첫 남자친구가 된 이민국. 이 남자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시기에 만난 터라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었죠. 연애도 처음이고 남자도 처음.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게다가 남친은 그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는지 아니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유쾌한 성격인 건지 함께 있으면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 남친은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주로 카톡이나 전화로만 대화를 나누었고 한창 분위기 좋게 데이트할 때도 갑자기 급한 심장 수술이 잡혔다며 가버리기 일쑤였죠. 저보다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수술로 인해 갑자기 자리를 떠야 할 때도 남친이 저에게 너무너무 미안해해서 오히려 제가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쌤이야, 정말 미안해. 또 자기한테 죄인 같은 마음을 갖고 병원으로 가야겠네. 하지만 어쩌겠어. 내 손기술로 응급수술 환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잠을 줄이고 데이트 시간을 줄여서라도 가야지. 자기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어. 내 사랑의 키스라도 받아줘. 그렇게 저의 첫 연애가 한 3년 정도 지났을까? 엄마가 심장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며 남친에게 부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자
남친은 빙빙 말을 돌렸어요. 아, 그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 원래 심장이라는 게 내과 다르고 외과 달라서 말이야. 우리 병원은 또 그쪽 전문 병원은 아니라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 전 좀 섭섭했지만 의사 남친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 줄로만 알고 엄마를 좀 더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큰 병원에선 저희 엄마가 선천적으로 심장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아직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며 안심시켜 주더군요. 그리고 머지않아 남친이 내과 쪽으로 개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슬슬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자기야, 혹시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 내과 쪽으로 개원하고 싶어서 말이야. 내가 내 병원 차리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딱 일하고 그 후론 완전 자유라고. 더 이상 자기랑 데이트하다가 급한 수술 때문에 자리를 떠야 하는 일은 안 생길 거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고 그러면 내가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은연중에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친이 결혼 얘기를 개업 문제와 돈 얘기와 함께 꺼낼 줄은 몰랐어요. 평소에도 개원을 하고 싶어 하던 남친이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5천까진 아니어도 3천만 원 정도는 빌려주겠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다 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려는데 저의 주거래 은행이 잠시 거래가 안 되는 타임이더군요. 남친에게 현재 상황을 카톡으로 남겼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 오더군요. 혹시 다른 은행은 없고 꼭 그 은행으로만 해야 해? 당장 급한 돈은 아니잖아. 당장 내일 개업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굴어? 아직 병원에 사표도 안 냈잖아. 내일 오전 중으로 자기 계좌로 넣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잘래.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자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이민국 씨 여자친구 김쌤이 씨 되시나요? 수첩에 있는 여자들 중 한 분이라 연락해봤습니다. 이민국 이 남자로 인해 금전 피해를 본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이민국의 아이를 임신이나 출산하신 적 있으신지요? 내가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은 남자의 수첩에 있는 여자들 중 한 명이라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더군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민국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아, 남친이 의사인데 요즘 개업 얘기를 꺼내서 오늘 3천만 원 송금하기로 했어요. 그놈 의사 아닙니다. 그냥 사기꾼이에요. 아직 송금 안 하셨으면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지금 개업한다고 원래 거느리고 있던 여자들한테서 몇 억 뜯어낸 모양인데 이놈이 악질인 게 임신은 또 왜 이리 많이 시켜놨는지 이미 출산한 아이만 2명에 임신한 피해자들이 2사람. 난잡한 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꿈꿨던 남자가 난잡한 사기꾼이었다니.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던 병원으로 전화해 진료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진료실로 들어가 심장 관련 진료를 보던 다른 의사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 혹시 이민국이라는 의사 없나요? 의사 가운 입고 병원 로비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제 남자친구 행세를 하던 그 사람이 다 가짜였다니 믿을 수 없어요. 어리둥절하던 그 젊은 남자 의사는 단번에 상황 파악했는지
혀를 쯧쯧 차며 절 불쌍해하더군요. 아유, 이런. 아주 예전에도 여기 의사라며 사칭하던 사람이 있긴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했나 보네요. 어쨌든 우리 과에 이민국이라는 의사는 없어요. 아유, 그까짓 의사가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진정하세요, 환자분. 아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신 건 아니죠? 그럼 다행이고요. 전 뒤에 예약된 환자들에게 민폐일까봐 서둘러 나왔어요. 처음 본 의사 앞에서 눈물 콧물 다 짜고는 거짓골을 하고 나왔네요. 하여튼 어젯밤에 돈을 보내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경찰서에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갔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죄인 남친이 있었어요. 범죄자 주제에 쫄보인지 꼴에 경찰은 무서운 모양인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뒤통수에 대고 한 바가지 욕을 퍼붓고 왔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욕을 하며 저도 제가 놀랍더라고요. 입에 담기도 싫은 이름인 이민국, 이 사기꾼 새끼는 저 포함 무려 5명의 여자를 의사라고 속이며 만나왔더군요. 그중 2명이 출산, 2명이 현재 임신 중. 저도 무서운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어요.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고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죠. 오직 식구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이런 짐승과 결혼을 전제로 몇 년을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꺼낸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남들에겐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요. 한 일주일 뒤쯤 아주 조금씩 진정이 되어 다시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었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안녕하세요. 박세미 씨 핸드폰 맞나요? 환자 기록 보고 연락드립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연락 안 드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네요. 저번에 사기꾼 확인하신다며 제 앞에서 실컷 울고 가셨죠? 그때 의사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금 진정이 되셨나요? 신경 안정제 먹고 겨우 진정하고 있던 제 마음이 다시금 콩닥거렸어요. 아, 네. 저 박쌤이 맞는데 혹시 무슨 일로 전화하셨을까요? 사기꾼 전남친 관련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미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 병원 심장외과 의사 맞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식사도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었지만 전화기상으로 그 남자가 웃으니 저도 옅은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전 남친에게 당한 게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안 생기더군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죠. 그런데 양수철이라는 이 의사는 진짜 끈질겼어요. 그 후로도 매일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더군요. 그렇게 매일 연락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 남자에게 스며들었어요. 3달 뒤쯤 실제로 만나게 되었죠. 병실에서 눈물 콧물 다 짜며 만나서 이 남자 얼굴이 기억도 안 났는데 실제로 다시 만나게 되니 참 훈훈하게 생겼더군요. 전 뭔가 민망했고요. 이렇게 세미 씨 실물을 다시 보니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 꿈에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실없이 웃는 그 남자를 따라 저도 웃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성격도 참 좋았어요. 이미 썸만 3개월을 탔으니 사귀는 건 금방이었죠. 전 가끔 저와 15살 차이 나는 늦둥이 동생을 데이트에 함께 데리고 나갔어요. 동생 민혁이와 남자친구와 함께 놀이동산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갔죠. 수철이 형아,
형아 킹왕짱이네요. 쌤이 누나랑 얼른 결혼하지 않고 뭐해요? 우리 집에서 누나 30살 넘기 전에 시집 보낸다던데? 혹시라도 우리 누나 다른 남자가 체감은 어떡해요? 그래? 그럼 형이 누나한테 얼른 프로포즈 해야겠네. 형도 너희 누나랑 결혼하고 싶거든. 전 남동생과 남친의 쿵짝에 얼굴만 벌게져 있었어요. 남친을 몇 개월 만나보니 본인 부모님에게 효자더군요.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본인 엄마가 집에 오라고 전화하면 당장 갔죠. 뭐? 엄마, 백화점에서 코트 3벌 사서 무겁다고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추우니까 백화점 안에서 기다리세요. 근데 본인 부모님께 효심이 지극한 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결혼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께도 잘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거죠 뭐. 어쨌든 우리 둘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에선 저와 남친이 만나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일단 남친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기로 했죠. 남친이 본인 집안에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놨다고 하여 별 긴장은 안 했어요. 최대한 단정하게 갖춰입고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남친의 단독주택으로 가서 띵동 했죠. 그런데 몇 번을 눌러도 집안에서 대답이 없더군요. 본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기다린다던 남친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며 또다시 남친 집에 벨을 누르자 인터폰을 통해 남친 엄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전 대문 밖에서 그 언어폭력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고요. 야, 너 내 아들이 의사라서 꼬신 거지? 우리 수철이가 하도 착해 빠져갖고 뭣도 없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내가 하도 열불이 나서 집에 들어 눕고 말았다.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너희 집에선 설마 의사 사위를 공짜로 얻으려는 건 아니지? 내가 수철이 통해서 전화번호 알아내서 니네 아빠한테 요구 조건을 보낼 테니 그거 다 안 해오면 이 결혼 꽝이다 꽝! 그리고 내가 문 안 열어줬다고 우리 수철이 잡을 생각 마라. 내가 핸드폰도 뺐고 잠깐 어디 심부름 보냈으니까 우리 수철이에겐 대충 나 만나고 헤어졌다고 뻥치란 말이야. 이게 다 뭔 말인가 싶더군요. 남친 엄마는 자기 말만 하고는 인터폰을 뚝 꺼버렸어요. 저는 내가 남의 대문 앞에서 귀청 떨어지는 폭탄 발언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었죠. 남친 엄마가 인터폰을 통해 하도 크게 소리를 질러대니 길가를 지나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더군요.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이미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놨다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아빠? 벌써 문자를 보냈어요? 아까 날 대문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남친 어머니가 대체 무슨 요구사항을 보냈어요? 아빠가 그대로 읽어줄게. 의사 사위 공짜로 얻을 생각 추워도 말고 내가 받은 청담동 빌라 50평짜리랑 현금 3억을 문자로 보낸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래야 이 결혼 허락합니다. 이 조건 충족 못 시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의사 아들 못 줘요. 이렇게 보냈구나. 아빠는 이게 무슨 사기 문자인 줄 알았지 뭐냐. 하지만 우리 세미가 똑똑한 의사 남편 만나서 잘 살 수만 있다면 아빠가 현금 3억 정도는 바로 해줄 수 있어.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아빠를 만류했어요. 아니 여보, 우리 세미도 초등학교 교사에 미스코리아 미모에 빠지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집을 보내요. 게다가 청담동 50평 빌라라니 그게 좋기 몇십억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집안에 우리 쌤이 시집 보내기 싫어요. 현금 3억도
일단 보내지 말아요, 여보. 아니야, 샘이 엄마. 나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아빠로서 우리 샘이한테 최대한 많은 걸 해서 시집 보내고 싶어. 샘이 시어머니 만나서 청담동 50평짜리는 얼마짜리 빌라인지 괜찮은 집인지 드러나 보지 뭐. 샘이야, 일단 예비 시어머니 카톡으로 내가 돈 보낸다고 말하고 계좌로 3억 바로 송금하마. 저와 피도 안 섞인 새아빠지만 새아빠라고 부르기도 죄송할 정도로 잘해주셨던 우리 아빠는 절 위해 큰 결심을 하셨죠. 다행히 돼지 농장을 운영하셨기에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셨는지 아빠는 진짜 3억이란 큰 돈을 남친 엄마한테 보내셨더군요. 그런데 곧바로 남친 엄마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샘이야, 혹시 네 아빠 성함이 박종수 맞니? 카톡에 있는 사진 봤더니 내가 알던 분 같아서 말이야. 네, 맞아요, 어머님. 근데 저희 아빠 성함을 어떻게 아셨어요? 원래 알던 사이세요? 아휴,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너희 집으로 지금 가마. 카톡으로 바로 주소 보내라. 전화 끊자마자 1시간 만에 남친 엄마가 진짜 우리 집으로 왔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가족이 거실로 나왔더랬죠. 그런데 남친 엄마의 얼굴을 확인한 아빠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남친 엄마는 저희 가족 앞에 봉투를 하나 두고는 냅다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박 사장님, 40년 전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3억 다시 돌려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들과 남편한테 제 과거에 대해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빠는 남친 엄마한테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했죠. 전 아빠가 이렇게 분노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 망할 년, 더러운 년, 네가 40년 전 우리 마을을 초토화내고 돈까지 다 뜯어내서 서울로 도망가더니 신분 세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냐? 천벌을 받을 년 같으니라고. 쌤이야, 이 여자가 누군 줄 아냐? 시골 읍내 티켓다방에서 일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시골 유부남만 쏙쏙 골라 후리고 다니면서 한 마을의 가정들을 다 이혼시키고 풍비박산나게 한 여자다. 듣자 하니 서울 집창촌에서 일하다가 이곳 총구석까지 흘러들어온 여자라 하더구나. 유부남만 빼먹은 게 아니라 시골 할머니들한테까지 사기쳐서 돈까지 훔쳐 달아났지 뭐냐. 아빠네 어머니도 이 여자 말에 넘어가 그때 당시 병원비 할 돈까지 다 날려먹었었지.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어머니 수술도 못 받고 돼지 농장까지 다 날려먹을 뻔했다고. 아우, 내가 알았으면 절대 인연한테 돈 안 줬을 텐데. 우리 집안에 피 같은 돈을 다 빨아먹고 지 혼자 서울 가서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보지? 너 때문에 우리 마을에 속병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병든 사람이 여러 명이었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전 너무 놀라서 남친 엄마한테 되물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사실이에요? 어디 말 좀 해보세요. 사실이야. 쌤이야 멋먹이 없구나. 그리고 박 사장님, 제가 이 돈 돌려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 제 과거에 대해 알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젊은 날 인간같지 않게 살았던 거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혼사는 박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결혼 스톱하라면 스톱시키고 진행하라면 진행시킬 테니 제발 제 과거만 비밀에 붙여주세요.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쓰레기가 있는 집안에 우리 귀한 딸을 씹보내냐? 너 40년 전에 우리 엄마 돈 뺏어간 거 이자까지 싹 다 계산해서 갚아. 그렇지 않으면 니네 가족들한테 다 불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쌤이야,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남친 엄마는
여전히 바닥에 바짝 엎드린 상태로 연신 죄송합니다만 연발했어요.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40년 전 그 돈은 진짜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릴게요. 그럼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전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착실하게 살게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몸 건강히 지내세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남친 엄마는 꽁무니를 뺐어요. 진짜 아빠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긴 싫더군요. 남친에겐 다른 핑계를 대며 헤어질 것을 선언했죠. 수철 씨네 엄마가 절 너무 싫어하시네요. 반대하는 결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죠. 세미 씨, 제가 꼭 우리 엄마 설득해 볼게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어딨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네? 남자친구도 꼭 자기 엄마 마냥 울며 불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있는 정도 다 떨어졌기에 그냥 쌩하니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전 또다시 솔로가 되었죠. 연애 딱 2번 했는데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가 있을까요? 이젠 좀 평범한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의사의 하얀 가운은 보기만 해도 싫으네요. 혹시 괜찮은 남자 있으면 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결혼해서 소박하고 다복하게 사는 게 저의 꿈이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착실하게 살아온 저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가정에 항상 화목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